사전 투표를 먼저 얘기를 해봐야 돼. 이 정도로 지금 몇 프로 나왔다 그랬죠? 아까 14% 10시 현재. 네. 이 정도 나왔을 때 이게 각 정당이 다 자기가 유리하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각 후보들은 모두가 근데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문자 폭탄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전문가들하고 놀지 않습니다. 우린 청취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민주적이고 소통하는 방송국. 방송국이 아니라 프로그램이죠. 14.6%는 10시 현재. 말씀하시죠. 치타 나가라 치타. 네. 치타 한번 울고.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 사전 투표가 뭐 투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흐름입니다. 지금 이제 이틀째 아침에 이미 14%를 넘겨서 작년 총선에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 투표율 총 합계가 12.2%. 작년 총선도 이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나 하루 한 줄 알고 어디서 하루 했다 그랬는데. 이미 오늘 아침에 그걸 넘겼죠. 이제 14% 넘어서 작년 총선 때 이틀 투표를 넘겼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높고 높을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 제도를 활용하려는 어떤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홍보가 많이 된 측면도 있고요. 대선에 대한 그만큼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 이런 걸 반증하는 어떤 수치가 아닌가 흐름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각 후보 진영은 이게 이제 이번에는 그 선관위가 투표 인증샷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지지자들이 먼저 사전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들을 하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고 하면서 지금 본인의 어떤 지지층들을 이렇게 붐업시키는 그 결속시키는 그런 홍보전에 하나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투표 동료를 하고 있고 또 유권자들도 실제 이 연휴의 끝에 치러진 선거 그 전에 투표를 하고 가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예. 대학생 각 정당의 셈법은 아직은 얘기할 때가 좀 이르다. 네, 그렇죠. 각 대학생의 경우에도 사전 투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대학생들이 주소가 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돼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대학생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오늘 또 어린이날 휴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놀러 가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대학생들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 투표하고 놀러 가면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관위가 인증샷을 찍게 좀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표소 밖에서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뭐 손가락 표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붐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잖아. 이벤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그 사전 투표에 대한 인식도 원래 이제 2번 선거에서 지방선거, 총선에서 한 번씩 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이제 3일이다.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좀 형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각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기 쉽지 않은 게 이제 어떤 지역에서 많이 하고 어떤 연령층이 많이 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아직 연령층에 대한 누가 많이 했는지는 선관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선거 투표 당일날 이제 개표가 다 끝나고 그때 공개를 하게 돼 있어서 어느 연령층이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이제 호남 쪽이 그 대구 경북보다는 좀 많이 했다 이런 결과는 나옵니다만 그것은 또 이제 사전 투표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본 선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특정 정당이 유불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사전 투표를 했어요. 일찍 가서. 왜냐면 방송하러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부인하고 아들하고 투표권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나요. 그러게요. 투표권이 없어갖고 이렇게 슬플 수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딱 찍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었고 올렸거든요. 어제 하루 제가 이제 이 트윗이 많긴 하지만 100만이 넘거든요. 근데 리트윗이 한 3천 건이 넘게 했어요. 야,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 거 이게.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투표권도 없으면 뭐 잘났다고. 아니 그 얘기도 있더만 최순실은 투표할 수 있고 정봉주는 할 수 없다.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들어가고 이제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사전 투표했어요. 그러더니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했는데 아빠 9일날 몇 시에 올라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9일날 본투표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학교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하도 답답해갖고 야 너 어디 가서 정봉주 아들이라고 절대로 하지 말으니까 왜 그래요? 그래서 본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투표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 간단해서 좋네요. 이게 이제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만약에 70%한 중반대 지난 대선의 수치라고 최종 투표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지난 총선은 최종 투표율이 얼마였었죠? 58%. 58. 50. 예. 어쨌든 58. 근데 56.8%. 근데 만약에 이번엔 20%로 사전 투표율이 넘어가면 3명 중에 1명이 사전 투표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네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 선거 사실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 막판에 어떤 이제 정치적 기획과 이벤트를 해서 표심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제 시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각 정당이라든가 후보들 측에서. 근데 이미 투표가 대부분 많이 끝나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유권자들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것이 효과를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뭔가 정치 집단들이 뭐를 하려면은 사전 투표 일주일 전에 해야 실질적으로 그렇죠. 영향을 받는 것이지 그렇죠. 예전처럼 선거 남겨놓고 한 4, 5일 전에 우리가 막판 뭔가 시도를 한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이제 제약될 수밖에 없는. 예, 여기 오신 분들 지금 우리 그 치타, 곰, 하마 이분들이 뭐라고 예측을 했었냐면 자, 이번 선거는 4월 말 그러니까 연휴가 들어가는 그 전주에 사실은 종결된다. 선거는 다 종결될 것이다. 네, 왜냐? 그렇죠. 연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주는 죽어 있는 주인데 지금 하나 요인이 또 요소가 추가가 됐어요. 5월 4일, 5월 5일 날 투표가 사전 투표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정치적 입장 결정이 대부분이 돼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상에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는 방송이 무슨 방송이라고요? 하도 많이 정치쇼. 들어가니까. 누구의 정치쇼요? 정봉주의 정치쇼. 예, 무슨 방송국인지는 다들 아십니까? 예. SBS 103.5MHz. 요즘 사고 쳤고 SBS 얘기하기가 좀 껄쩍지근해요. 지지도 변화를 좀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자,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그 등락이 크지 않았죠, 사실.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30%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가 내부 경선, 민주당 경선을 끝나고는 38%에서 한 41%, 2%이 정도 선을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서 ARS 조사의 경우에는 44, 5%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38에서 41, 이 사이로 오고 갔는데 등락이 거의 없이 그 5월 2일 조사까지는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 빠졌다가 1, 2% 올랐다가 그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지지층이 상당히 견고하고 계속 지지 의향이 높은 층들로 돼 있고 지난번에 말씀 올렸듯이 문재인 후보 개인을 지지하는 성향도 있지만 정권 교체 바라는 어떤 그 열망이 세력 지지도로서의 문재인 후보 지지 2층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예. 쉽게 옮겨가진 않는다. 다만 문재인을 지지하는 층을 100으로 보면 네. 그 중에 개인 지지는 한 30%, 네. 세력 지지가 한 70% 이렇게 네, 얘기했었죠.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심상정 후보에 대한 그 호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층이 일부 이제 심상정 후보로 옮겨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는데 그 흐름도 조금 주춤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5월 2일까지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대략 4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고 적극 투표층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곰 누가 하시겠어요? 안철수는. 곰 하기 싫어요? 홍준표 내가 해요 먼저 그냥? 할게요. 홍준표 먼저. 홍준표. 예. 아하, 기호순. 좋아요. 예, 기호순. 예. 저렇게 완벽한 기계적 중립을 갖고 있는 곰을 봤나? 영리합니다, 예, 곰이. 이런 곰 같은 여우를 봤나?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제 가장 이제 선거를 잘 이해한 후보는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일 것 같아요. 매력적인 네, 표현이에요. 이제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이제 후보라고 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지율도 빨리 끌어올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미미했었거든요. 시작하는 상황이 5% 좀 넘는 수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TV 토론을 시작하면서 보수 후보로서 보수층이 반응할 수 있는 안보 이슈를 쟁점화내는데 이제 성공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가 있던 보수층들을 이제 1차적으로 흔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표를 분산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TV 토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옛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구설에 오를 만한 발언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동성애 문제도 정면으로 이제 거론을 했고 또 강성노조 얘기, 정교조 얘기,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고 싶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수층이 반응할 만한 이슈, 소재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분들은 설거지 발언이라든가 대지 흥분제 또는 세탁기 발언 이런 것들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려야 되는 요인인데 왜 올라가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1위 후보였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낮추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 군수 후보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것이 이제 주목을 받게 하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속 트위터로 자극적인 발언들을 옮겼는데 주요 언론들이 이슈화해 주면서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부각되고 주목받는 측면이 이제 컸거든요. 초반에. 그런 효과를 저는 누렸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지지가 뭐 2위를 이제 위협하는 수준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쭉 올라왔는데 주장 실버 크로스는 이미 일어났다. 뭐 자기 주장은 이제 그렇죠. 지금은 이제 경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정체성에 부합하는 이제 소신 투표 경향을 이제 강화시켰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제 이탈해 간 것,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바른정당 이따 한번 다시 얘기하시죠. 이 부분이 상당히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지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잠시 얘기를 드리면 계속해서 이러면은 돼요 그 얘기는. 보수층을 추가 흡수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뒤에 있었던 침묵하던 친박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상기시키는 효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게 갔던 것이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안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지지 상승이 이전처럼 대폭적으로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불투명한 측면도 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럼 뭐예요 결국? 그러니까 가파르기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분명히 얘기하시라고 곰. 그 상승세가 이제 약간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 저도 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윤희용 센터장이 홍준표 후보를 선거를 가장 잘 이해한 후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를 볼 때는 아마 이번 선거에서 그 가장 큰 선물을 받았지만 선거에 대한 이해가 계속 한 박자씩 늦어서 그 선물을 다 풀어보지 못한 후보가 아닌가. 안철수 후보가.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 한 3주간에 걸쳐서 사실은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후보가 안철수 후보였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등락이 다른 후보에 미친 영향이 가장 이 선거판 전체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안철수 후보는 이 안풍이 불었을 때 유권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쩌면 이제 문재인의 대안을 찾는 그런 흐름들이 급속하게 모여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지지층으로 묶어내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에 실패하면서 지지율이 한 2주 사이에 반토막으로 떨어지는. 알겠습니다. 자 7649님 TV 토론에서 거짓말 많이 하는 후보들은 나중에 감옥 가나요? 봉도사님 경험자로서 한마디. 저는 거짓말해서 감옥 간 거 아니고요. 이분들 중에 팩트가 잘못된 내용을 갖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분들은 상대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대단히 중한 범죄가 돼서 이것은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설사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대단히 위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해서 어쨌든 뭐 그 공직선거법은 대단히 위중하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고 자 안철수 말씀하시다 말았죠? 네. 어디까지인지 잊어먹었죠? 기억을 열심히 되살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지난 한 2, 3주였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을 다시 현재로 와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뭐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득표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좀 하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는 전략으로 안철수 후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종 선거 전략이 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걸어서 국민과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하고 안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과거 세력 1, 2번 후보에 대한 이제 과거 정권과 몸담았던 분들과 차별화해서 3, 4, 5번을 미래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연대 손을 벌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지율이 급등했을 때 지지율이 급등해서 안철수라는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컸을 때 그때 그때 사용됐어야 되는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한 박자 늦었다라는 평가를 드렸는데 물론 이제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지지율이 급등했을 때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당시 모습을 보면은 연대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오히려 독자 노선 표방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포지티브한 것, 내 컨텐츠를 내세우는 부분보다 문재인 후보 특히 1위 달린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 TV 토론에서까지 그런 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를 갖고 모여들던 지지층을 조금은 실망감을 주거나 내지는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이 빠져나간 그런 계기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후반부에 오면서 선거 전략을 좀 수정한 걸로 보여지는데 마지막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좀 호소를 하고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좀 가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급등하던 시점에 그렇죠. 조금 더 대통령다운 모습 조금 더 통 크게 미래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좀 이렇게 각이선 모습으로 보면서 그렇죠. 국민들이 기대한 안철수라는 후보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에 대해서 주목도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심상정 유승민 후보한테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보이고 있는 어떤 본인에 대한 그 가치 콘텐츠 결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양강구도까지 갔던 그 안철수 후보가 보였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무박 그러니까 5박 6일이면서 그 이른바 이제 그 자신들도 우습게 얘기로 집에 안 들어가고 한다. 그래서 이제 무슨 가출 캠페인 그런데 그게 올라갔을 때 했으면 더 매력적이었을 그렇죠. 것이다. 가장 쉽게는 그런 겁니다. 다른 후보를 욕한다고 그게 내 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내 좋은 점, 내가 왜 후보여야 되고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를 보이는 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거 전략에서. 알겠습니다. 자, 세 분 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유승민 그다음에 신블레이 심상정 후보 두 분 남았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사실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호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소신 있는 행보들을 보여왔죠. 그러나 이제 바른 정당에 몸담은 분들이 바른 정당을 중심으로 뭔가 국민적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다른 외부 인사를 계속 영입하려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초창기의 노력이었죠. 예, 100일 동안의 이 지금 창당 과정을 보면 대단히 그런 부분에서 패착이 있었다. 그래서 반기문, 황교안 끊임없이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다 보니까 내부에 있었던 유승민, 남경필 이런 주자들을 띄우기보다는 외부에 그 손짓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국민적 메시지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좀 진취적이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고요. 유승민 후보는 TV 토론을 통해 사실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죠. 안보는 보수적이고 경제 분야나 다른 분야는 좀 따뜻한 보수, 새로운 보수 이런 것을 표명했는데 다만 이제 그 지지가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보수의 적자가 대표 주자가 홍준표 후보로 몰리는 이런 과정에서 위기를 겪다가 5월 2일 날을 계기로 이 부상을 했습니다. 5월 2일 날 바른정당 의원들이 13명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오히려 동정론이 유승민 후보로 몰려들었고 특히 그때 탈당 선언했죠. 네, 기자회견 그렇습니다. 통해서. 그 다음에 후원금이 몰리고 당원들이 대대적으로 가입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승민 후보의 유세 현장을 보면 대학가를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다니고 네, 있죠. 왜냐하면 20대, 30대 남성들이 유승민 후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지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층은 또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는 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 30대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면서 심상정 후보를 좀 좋아하고요. 20대, 30대 남성 중에서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면서도 유승민 후보를 같이 좋아하는 층들이 있는데 이런 층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것 같고요. 또 20대 중에는 부동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요. 20대, 60대가 여전히 많다 그랬죠. 많습니다. 그 부동층들이 일부 그 유승민 후보로 동정표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신블레이 심상정. 심상정 후보는 본인이 무슨 동물인지 얘기해 주시고. 곰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TV 토론의 효과를 또 역시 뭐 홍준표 후보랑 마찬가지로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심상정이라는 인물 뭐 아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실제 이제 자세히 아는 분들 별로 없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다른 이제 주요한 후보들은 지지층이 복합적이거나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지지층이 진보도 있고 중도로 확장해야 된다거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또는 안철수 후보는 중도와 보수도 섞여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분명한 이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비해서 심상정 후보는 TV 토론 일반인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분명하고 일관되고 소신 있는 그리고 일반인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가지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반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지었고 네. 그러면서 TV 토론의 효과를 가장 많이 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진보 성향층 좀 뚜렷한 사람들이 심상정 후보를 많이 이제 지지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거기에 이제 젊은층까지요. 그러나 일부는 중도 성향을 지닌 사람들도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TV 토론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도 성향의 분들도. 근데 여기서 중도 성향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면 한때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거는 통상적인 중도층은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약간 혐오 내지는 반감 지닌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을 이제 이재명 시장한테 봤던 것인데 그 층과 유사한 사람들이 TV 토론회 보면서 심상정 후보가 다른 정치인들 모호한 이런 정치인들과 다르게 예. 뭔가 다른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단순히 진보적 이념 성향이 아닌 층에서도 심상정 후보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두 가지.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지지가 좀 안정화되면서 그것에 대해 진보 성향층이 좀 여유를 갖게 된 측면이 또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좀 편안하게 하는 효과로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5번 정의당 분들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유사한 얘기를 해요. 유승민 후보와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 즉 4번과 5번이 대단히 유사한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에 무관심한 층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무관심한 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무관심하거나 냉담층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외연 확장에 정치 관심의 외연 확장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과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자, 성과로 얘기한다면 홍준표 후보는 시작할 때만 7% 정도 시작해서 지금 한 뭐 20% 내외다. 예. 만약에 뭐 한 3배 이렇게 올라갔다. 다른 후보들도 막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 후보들은 이제 한 1% 2%였잖아요. 예. 올라간 게 4배, 5배 되는 아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처음에 무관심층이 진짜 올 수 있었겠네. 실제로 이분들이 그 성과는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그 처음에 아니, 비교해서 저는 뭐 그거는 인정합니다만 예. 일단 이번 대선에 있어서 그 대중들의 국민들의 관심도는 유례 없이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이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민들 만나서 조사를 해보면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런 어떤 뭐 조사 결과도 많이 나왔고 국민들 반응이 높았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TV 토론의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던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그런 어떤 컨텐츠가 있고 소신 있게 발언한 것들이 영향을 저는 긍정적으로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예. 그것 때문에 무관심층이 그 관심증을 옮겼다. 이거는 조금 지나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긴급한 정보가 들어왔네요. 9977님이 가짜 투표용지가 돌아다닌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잘 감시해 주세요. 혹시 조작 선거, 불법 선거가 될까 걱정됩니다. 투표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 투표용지 후보 사이사이에 5mm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져 있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게 혹시 가짜 용지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SNS상에 돌고 있는데 자, 중앙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거 100% 가짜 뉴스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안행이죠. 의혹이 제기된 여러 투표소에 가서 선관위 협조하에 투표용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상 투표지였고요. 투표하면서 약간의 착시 현상 때문에 이런 뉴스가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안심하고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이런 얘기가 도니까 예, 실제로 저도 투표를 했는데요. 예. 이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투표용지 사이에 간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쪽으로 워낙에 많은 후보 이름이 쭉 있다 보니까 칸이 좁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저도 제가 정확하게 뭐 사진을 찍어둔 게 아니니까 예. 투표용지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정치에 전혀 무관심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관찰력이 뛰어나. 그런데 전화를 물어봤죠. 야 사람 사이에 투표용지 그 간격이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래 어느 정도 됐었냐 그러니까 약 한 0.5cm요 딱 찍더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후보자가 다음 선거 때 뭐 20명이 넘어간다 이러면 예를 들면 더 간격이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규격을 동일하게 예. 한다면 이것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할 대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련해야 사실은. 되겠죠. 예. 왜냐하면 기계로 지금 검표를 하기 때문에 그 규격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후보 수가 많으니까 간격이 좁아지는 건데 만약에 지금 15명이 아니라 다음에 20명이 나온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박시영 부대표가 지금 선관위원장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선관위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대선 때 이제 개표 논란도 일부 있었고 예.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개표기의 속도를 조절해서 육안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아마 그런 것까지도 좀 신경을 쓰는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전산 개표와 그 확인하기 위해서 수개표 동시에 하는 선진국 방식 네.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까지는 한때는 그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해위원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을 정도니까 이제는 좀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민주주의 행위를 아무리 잘해도 뭐합니까? 결과가 안 좋으면 그 결과에 실수가 생기면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시간도 늘리고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 네, 투표소도 더 사실 많이 늘려야 되고요. 이동 투표소도 더 늘릴 필요가 있죠. 김포공항에 없지 그 않습니까? 사전 투표 장소가 없었다고요? 네. 이런 거는 지적받아야 되죠. 네, 그게 뭐 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좀 더 그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좀 선관위가 많이 마련해야 하고요. 예. 저희 사실 여론조사 업계들도 선관위 할 얘기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규제 일변도 측면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관위가 좀 더 현명한 예.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민주주의 꽃 아니에요. 윤용 선거 대표- 연령 인하도 이제 예.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됐고 OECD 중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19세. 19세잖아요. 다른 예. 나라들은 일본도 사실 더 낮아졌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좀 빨리 일본이 고쳐지면. 몇 세를 낮았는지 얘기하려다 디테일이 약하니까 좀 일본이 낮춰졌다고. 일본이 17세. 아니 근데 딱 그 걸려. 문제는 17세요? 예. 아니, 선관위가 그래서- 사실 선거 연령 인하는 의견을 냈죠. 예. 그런데 이제 정당 중에서 일부 정당이 반대하기 예. 때문에 이게 통과. 정치권의 통과하다 문제긴 한데 이랬고. 선관위가 사실은 이제 보면은 사전 투표 관련한 문제들, 시간 관련한 문제들을 상당히 전향적으로 예.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의견들을 많이 냈어요. 근데 국회에서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큰 것이지 여론조사 맞아요. 공표 금지 기간도 예. 줄이거나 없애자고 하는 개정 의견을 냈거든요. 선관위는. 그러니까 뭐 제가 선관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 그 입법 자기 회사를 옹호하는 거지 그거 없애자고 한 건. 입법 권한을 지닌 이제 국회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의 어쨌든 역할도 앞으로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시간이 당일날 선거 시간이 6시.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8시인데 정상적일 땐 6시 아니? 그것도 요즘 그 생활 패턴을 보게 되면 새벽 2시에 삼겹살 이거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활 패턴이 완전 24시간화 되어 있기 때문에 8시, 10시 이렇게 다른 OECD 국가처럼 늦추는 것도 좀 고민해 보고. 저는 자, 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일하는 선관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관위 자문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는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 비용 보전도 예. 예. 지금 뭐 심상정 유승민 후보 얘기하는데 10% 못 얻으면 저는 한 푼도 보전 못 받는 이 제도도 사실 비율별로. 얻는 비율별로 하게 돼서 이제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대선에서 의미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위 5%를 잡아서 5%가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거기서부터는 비율별로 보전받는다. 그러니까 9.9%는 전혀 못 받고 아하. 10%는 0.1% 아니 차이로 9.9%도 못 받는데 9.99999999999% 그만하시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예. 것도 좀 쉬운 문제거든요. 이런 예.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런 행정표현이니까. 얘기를 들으니 짐이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서 내 맘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불통 대통령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5분이 올라간다 내려가고 있다 정체되고 있다. 요 정도로 설명해 줘도 돼요. 퍼센테이지는 얘기를 안 해도. 네. 그래서 예를 들었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사건이 제일 많았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유승민 후보는 좀 상승세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 다른 두 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요. 예. 예, 왜냐하면 언더독 효과가 상당히 작용하고 언더독은 있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견장에서 개싸움을 하는데 지고 있는 밑에서 예. 피 흘리고 있는 개를 응원하는 심리, 동정 심리 있잖아요. 열세자를 응원하는 심리. 예. 그게 지금 유승민 후보에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맹자 사상으로 얘기하면 식은지심.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실검에 그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 관련해서 나왔다가 또 오늘은 그 따님 얘기가 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담? 유담. 성추행. 뭐 예. 그런 관련된 사진이 유포가 되면서 그런 어떤 그거 좀 동정 여론 심하더라. 때문에 예. 어쨌든 유승민 후보는 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정체 내지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허. 상대적으로는 그 보수층은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로 좀 뺏기는 경향이 조금 있고요. 호남은 또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또 20, 30대 남성층 같은 경우는 아까 유승민 후보하고 또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좀 사방이 예. 좀 협공하는 뜯어가는 이런 표들이 많고 본인이 뺏어올 표는 좀 잘 안 보이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다른 분들. 그런가요? 예. 예. 뭐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짚어주셨는데 저는 그 지금 이제 이번 대선에서 아까 계속 우리가 마지막에 심상정 유승민 후보 얘기를 했지만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1위 싸움이 그 공표된 여론조사까지 봤을 때 1위 싸움이 치열하지 않은데도 대선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죠. 되게 원래는 이제 결국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이후에는 별 관심이 없었잖아요. 아하. 근데 마지막까지도 오히려 지지율 한 자릿수 숫자인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높았고 그러니까 마이너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는.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흐름을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하. 물론 1위 싸움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어떤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사전 투표가 사실 오늘 이런 흐름대로 간다면 유권자 4,200만여 명 중에 1,0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이분들이 중에 상당수가 소신 투표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어허. 무슨 얘기냐면 이제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대한 그런 게임의 룰에서 벗어나서 누가 더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네. 분들이 많아졌고 그런 것들이 각광받는 흐름들이 충분히 형성이 전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10%를 넘어야지만 뭐 선거 비용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이제 어떤 그 이기고 지는 누가 1등을 하느냐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들이 얼마만큼 레이스를 끝까지 펼치고 득표를 하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모여지고 유권자들이 충분히 거기에 주목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사전 투표를 높이는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후보자들이 비록 마이너이긴 하지만 어떤 내용과 어떤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그렇죠. 네. 이 이미지 정치에서 이제는 그 컨텐츠의 정치로 옮겨가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기고 지는 거면 관심 갈 때는 선거가 끝나면 선거판이 끝나는 겁니다. 정치판이 끝나고 그다음에 새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예. 진 사람은 없는 거니. 근데 이게 가치의 정치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은 가치의 정치. 몇 퍼센트 득표했든 간에 그 다음 선거로 이어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의 어떤 그 다양성도 확보를 하게 해주고 예. 유권자들의 선택이 폭 넓혀주고 그런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잠깐만요. 측면에서 예. 정치권이 대선 후에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9190님 오늘도 본방사수 잘 챙겨 듣고 있습니다. 봉도선님과 패널 분들도 쉬는 날 고생이 많으시네요. 허허. 국민의 안정과 행복,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정도 고생쯤이야. 허허허허. 좀 이상하나요? 어색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3912님. 이 양반들은 뭐 칭찬할 줄 몰라. 어떻게 된 게. 일본 18세입니다. 윤희용님 까였어요. 아까는 디테일이 뭐 약하다 그랬다 가만히 있어야지 왜 거기서 17세로 왜 들이밀어 벼랑간에. TV 토론 보는 것 같은데. 예, 왜요? 디테일이 약한. 디테일이 약간. 예. 윤성희님 저는 9일날 투표 가렵니다. 빨간 날도 생많은 정치쇼 참 좋아요. 자. 일단은 과거 대선을 보면 예, 홍준표 후보도 얘기를 안 했고 또 아니요, 일단은 그 과거 대선을 보면은 이제 패턴이 뭐냐면 예. 앞서 있는 이제 1, 2위 후보들은 마지막에 득표율이 올라가고 군수 후보들은 실제보다 더 떨어지고 사전에 예상됐던 것보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 등 이제 군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 사전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의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이 깨지는 이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거다. 그래서 아까 이제 두 분 말씀하셨듯이 그럼 뭐 가치든 뭐 정책이든 콘텐츠든 이런 것에 유권자들이 마지막까지 반응하는 예.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얘기 방금 했고요. 네. 올라갈 것 같다. 네. 전체적으로 상승세일 것 같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얘기 안 했죠. 아직. 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발표됐던 5월 2일까지 발표됐던 조사보다는 저는 조금 더 득표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극 예. 투표층에서의 지지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고 보통 단순 지지도보다 3% 정도는 높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1위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간단하게 예상합니다. 홍준표 후보요?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요? 예, 간단하게요. 예, 홍준표 후보는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최근 이제 유승민 후보의 선전으로 좀 정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까지는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2-3% 빠졌다가 1-2% 올랐다가 그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지지층이 상당히 견고하고 계속 지지 의향이 높은 층들로 돼 있고 지난번에 말씀 올렸듯이 문재인 후보 개인을 지지하는 성향도 있지만 정권교체 바라는 어떤 그 열망이 세력 지지도로서의 문재인 후보 지지 2층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쉽게 옮겨가진 않는다. 다만 문재인을 지지하는 층을 100으로 보면 네. 그중에 개인 지지는 한 30%, 네. 세력 지지가 한 70% 이렇게 네, 얘기했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심상정 후보에 대한 그 호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층이 일부 이제 심상정 후보로 옮겨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는데 그 흐름도 조금 주춤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5월 2일까지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대략 4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고 적극 투표층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곰 누가 하시겠어요? 안철수는. 곰 하기 싫어요? 홍준표 내가 해요 먼저 그냥? 할게요. 홍준표 먼저. 홍준표. 예. 아하, 기호순. 좋아요. 예, 아, 기호순. 기호순. 예. 저렇게 완벽한 기계적 중립을 갖고 있는 곰을 봤나? 영리합니다, 이 곰이. 이런 곰 같은 여우를 봤나?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제 가장 이제 선거를 잘 이해한 후보는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일 것 같아요. 매력적인 네, 표현이에요. 이제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이제 후보라고 뭐 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지율도 빨리 끌어올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미미했었거든요. 시작하는 상황이 뭐 5% 좀 넘는 수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TV 토론을 시작하면서 보수 후보로서 보수층이 반응할 수 있는 안보 이슈를 쟁점화내는데 이제 성공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가 있던 보수층들을 이제 1차적으로 흔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표를 분산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TV 토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뭐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옛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구설에 오를 만한 발언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동성애 문제도 정면으로 이제 거론을 했고 또 강성노조 얘기, 정교조 얘기,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고 싶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수층이 반응할 만한 이슈, 소재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어떤 분들은 설거지 발언이라든가 대지흥 문제 또는 세탁기 발언 이런 것들이 후보의 지지를 끌어내려야 되는 요인인데 왜 올라가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1위 후보였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낮추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 군수 후보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것이 이제 주목을 받게 하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속 트위터로 자극적인 발언들을 옮겼는데 주요 언론들이 이슈화해 주면서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부각되고 주목받는 측면이 이제 컸거든요. 초반에 그런 효과를 저는 누렸다고 할 수 있겠고.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지지가 뭐 2위를 이제 위협하는 수준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쭉 자신의 올라왔는데 주장 실버 크로스는 이미 일어났다. 뭐 자기 주장은 이제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경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정체성에 부합하는 이제 소신 투표 경향을 이제 강화시켰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제 이탈해 간 것,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 선언을 예, 했잖아요. 바른정당 이따가 한번 다시 얘기하시죠. 이 부분이 상당히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지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잠시 얘기를 드리면 계속해서 이러면은 돼요 그 얘기는. 보수층을 추가 흡수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뒤에 있었던 침묵하던 친박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상기시키는 효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게 갔던 것이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안고 있기 때문에 예. 이후에 지지 상승이 이전처럼 대폭적으로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불투명한 측면도 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분석해 이것도 볼 수 있고 있습니다. 저것도 있고는 뭐예요 결국? 그러니까 가파르기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분명히 얘기하시라고 공. 그 상승세가 이제 약간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 컸다. 네, 저도 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상승세가 오히려 꺾이는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윤희용 센터장이 홍준표 후보를 선거를 가장 잘 이해한 후보다 예.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를 볼 때는 아마 이번 선거에서 그 가장 큰 선물을 받았지만 선거에 대한 이해가 계속 한 박자씩 늦어서 아하. 그 선물을 다 풀어보지 못한 후보가 아닌가.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렇습니다. 그런 예.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 한 3주간에 걸쳐서 사실은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후보가 안철수 후보였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등락이 다른 후보에 미친 영향이 가장 이 선거판 전체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안철수 후보는 이 안풍이 불었을 때 유권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쩌면 이제 문재인의 대안을 찾는 그 흐름들이 급속하게 모여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지지층으로 묶어내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에 실패하면서 지지율이 한 2주 사이에 반토막으로 떨어지는. 알겠습니다. 자 7649님 TV 토론에서 거짓말 많이 하는 후보들은 나중에 감옥 가나요? 봉도사님 경험자로서 한마디. 저는 거짓말해서 감옥 간 거 아니고요. 이분들 중에 팩트가 잘못된 내용을 갖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분들은 상대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대단히 중한 범죄가 돼서 이것은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설사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대단히 위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해서 어쨌든 그 공직선거법은 대단히 위중하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고 자 안철수 말씀하시다 말았죠? 네.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먹었죠? 기억을 열심히 되살리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나와라, 후보의 치타. 지지율이 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주목을 지난 한 받았죠. 2~3주였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을 다시 현재로 와서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뭐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득표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이제 좀 하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는 전략으로 안철수 후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종 선거 전략이 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걸어서 5박 6일. 국민과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하고 안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과거 세력 1, 2번 후보에 대한 이제 과거 정권과 몸담았던 분들과 차별화해서 3, 4, 5번을 미래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연대 손을 벌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지율이 급등했을 때 지지율이 급등해서 안철수라는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컸을 때 그때 사용됐어야 되는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한 박자 늦었다라는 평가를 드렸는데 물론 이제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지지율이 급등했을 때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당시 모습을 보면은 연대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오히려 독자 노선 표방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 투표를 먼저 얘기를 해봐야 돼. 이 정도로 지금 몇 프로 나왔다 그랬죠? 아까 14% 10시 현재. 네. 이 정도 나왔을 때 이게 각 정당이 다 자기가 유리하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각 후보들은 모두가 근데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문자 폭탄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전문가들하고 놀지 않습니다. 우린 청취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민주적이고 소통하는 방송국. 방송국이 아니라 프로그램이죠. 14.6%는 10시 현재. 말씀하시죠. 치타 나와라 치타. 네. 치타 한번 울고.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 사전 투표가 뭐 투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흐름입니다. 지금 이제 이틀째 아침에 이미 14%를 넘겨서 작년 총선에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 투표율 총 합계가 12.2%. 작년 총선도 이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나 하루 한 줄 알고 어디서 하루 했다 그랬는데. 이미 오늘 아침에 그걸 넘겼죠. 이제 14% 넘어서 작년 총선 때 이틀 투표를 넘겼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높고 높을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 제도를 활용하려는 어떤 유권자들의 많아지고 홍보가 많이 된 측면도 있고요.
대선에 대한 그만큼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 이런 걸 반증하는 어떤 수치가 아닌가 흐름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각 후보 진영은 이게 이제 이번에는 그 선관위가 투표 인증샷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지지자들이 먼저 사전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들을 하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고 하면서 지금 본인의 어떤 지지층들을 이렇게 붐업시키는 그 결속시키는 그런 홍보전에 하나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투표 동료를 하고 있고 또 유권자들도 실제 이 연휴의 끝에 치러진 선거 그 전에 투표를 하고 가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대학생 각 정당의 셈법은 아직은 얘기할 때가 좀 이르다. 네, 그렇죠. 각 대학생의 경우에도 사전 투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대학생들이 주소가 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돼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대학생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오늘 또 어린이날 휴일이기 때문에 놀러 가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대학생들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 투표하고 놀러 가면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관위가 인증샷을 찍게 좀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소 기표소 밖에서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뭐 손가락 표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붐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잖아. 이벤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그 사전 투표에 대한 인식도 원래 이제 2번 선거에서 지방선거, 총선에서 한 번씩 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이제 3일이다.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좀 형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각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기 쉽지 않은 게 이제 어떤 지역에서 많이 하고 어떤 연령층이 많이 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아직 연령층에 대한 누가 많이 했는지는 선관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선거 투표 당일날 이제 개표가 다 끝나고 그때 공개를 하게 돼 있어서 어느 연령층이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이제 호남 쪽이 그 대구 경북보다는 좀 많이 했다 이런 결과는 나옵니다만 그것은 또 이제 사전 투표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본선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특정 정당이 유불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사전 투표를 했어요. 일찍 가서. 왜냐면 방송하러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부인하고 아들하고 투표권이 없으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서 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나요. 그러게요. 포지티브한 것, 내 콘텐츠를 내세우는 부분보다 문재인 후보, 특히 1일 달린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 TV 토론에서까지 그런 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를 갖고 모여들었던 지지층을 조금은 실망감을 주거나 내지는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이 빠져나간 그런 계기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후반부에 오면서 선거 전략을 좀 수정한 걸로 보여지는데 마지막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좀 호소를 하고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급등하던 시점에 조금 더 대통령다운 모습. 조금 더 통 크게 미래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좀 이렇게 각이 쓴 모습으로 보면서 그렇죠. 국민들이 기대한 안철수라는 후보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에 대해서 주목도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심상정 유승민 후보한테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보이고 있는 어떤 본인에 대한 그 가치, 콘텐츠, 결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양강구도까지 갔던 그 안철수 후보가 보였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무박 그러니까 5박 6일이면서 그 이른바 이제 그 자신들도 우습게 얘기로 집에 안 들어가고 한다. 그래서 이제 무슨 가출 캠페인 그런데 그게 올라갔을 때 쓰면 더 매력적이었을 그렇죠. 것이다. 가장 쉽게는 그런 겁니다. 다른 후보를 욕한다고 그게 내 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좋은 점, 내가 왜 후보여야 되고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를 보이는 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거 전략에서. 알겠습니다. 자, 세 분 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유승민, 그다음에 신블레이 심상정 후보 두 분 남았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사실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호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소신 있는 행보들을 보여왔죠. 그러나 이제 바른 정당에 몸담은 분들이 바른 정당을 중심으로 뭔가 국민적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다른 외부 인사를 계속 영입하려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초창기의 노력이었죠. 100일 동안의 이 지금 창당 과정을 보면 대단히 그런 부분에서 패착이 있었다. 그래서 반기문, 황교안 끊임없이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내부에 있었던 유승민, 남경필 이런 주자들을 띄우기보다는 외부에 그 손짓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국민적 메시지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좀 진취적이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고요. 유승민 후보는 TV 토론을 통해 사실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죠. 안보는 보수적이고 경제 분야나 다른 분야는 좀 따뜻한 보수, 새로운 보수 이런 것을 표명했는데 다만 이제 그 지지가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보수의 적자가 대표 주자가 홍준표 후보로 몰리는 이런 과정에서 위기를 겪다가 5월 2일 날을 계기로 이 부상을 했습니다. 5월 2일 날 바른정당 의원들이 13명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오히려 동정론이 유승민 후보로 몰려들었고 특히 그때 탈당 선언을 했죠. 네, 기자회견 그렇습니다. 통해서. 그 다음에 후원금이 몰리고 당원들이 대대적으로 가입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승민 후보의 유세 현장을 보면 대학가를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다니고 네, 있죠. 왜냐하면 20대, 30대 남성들이 유승민 후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지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층은 또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는 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 30대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면서 심상정 후보를 좀 좋아하고요. 20대, 30대 남성 중에서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면서도 유승민 후보를 같이 좋아하는 층. 투표권이 없었고 이렇게 슬플 수가 없더라고. 그래고 딱 찍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었고 올렸거든요. 어제 하루 제가 이제 이 트윗이 많긴 하지만 100만이 넘거든요. 근데 리트윗이 한 3천 건이 넘게 했어요. 야,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 거 이게.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투표권도 없으면서 뭐 잘났다고. 아니 그 얘기도 있더만 최순실은 투표할 수 있고 정봉주는 할 수 없다.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들어가고 이제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사전 투표했어요. 그러더니 지방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했는데 아빠 9일날 몇 시에 올라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9일날 본투표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학교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하도 답답해갖고 야 너 어디 가서 정봉주 아들이라고 절대 그러지 말으니까 왜 그래요? 그래서 본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투표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 간단해서 좋네요. 이게 이제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만약에 70%한 중반대 지난 대선의 수치라고 최종 투표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지난 총선은 최종 투표율이 얼마였었죠? 58%. 58. 어쨌든 58. 근데 56.8%. 근데 만약에 이번엔 20%로 사전 투표율이 넘어가면 3명 중에 1명이 사전 투표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네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 선거 사실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 막판에 어떤 이제 정치적 기획과 이벤트를 해서 표심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제 시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각 정당이라든가 후보들 측에서. 근데 이미 투표가 대부분 많이 끝나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유권자들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사실 이제 그것이 효과를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뭔가 정치 집단들이 뭐를 하려면은 사전 투표 일주일 전에 해야 실질적으로 그렇죠. 영향을 받는 것이지 그렇죠. 예전처럼 선거 남겨놓고 한 4, 5일 전에 우리가 막판 뭔가 시도를 한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이제 제약될 수밖에 없는. 예, 여기 오신 분들 지금 우리 치타, 곰, 하마 이분들이 뭐라고 예측을 했었냐면 자, 이번 선거는 4월 말 그러니까 연휴가 들어가는 그 전주에 사실은 종결된다. 선거는 다 종결될 것이다. 네, 왜냐? 그렇죠. 연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주는 죽어 있는 주인데 지금 하나 요인이 또 요소가 추가가 됐어요. 5월 4일, 5월 5일 날 사전 투표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정치적 입장 결정이 대부분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상에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는 방송이 무슨 방송이라고요? 하도 많이 정치쇼. 들어가니까. 누구의 정치쇼요? 정봉주의 정치쇼. 예, 무슨 방송국인지는 다들 아십니까? 예. SBS 103.5메가헤르츠. 요즘 사고 쳐갖고 SBS 얘기하기가 좀 껄쩍지근해요. 지지도 변화를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자,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그 등락이 크지 않았죠, 사실.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30%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가 내부 경선, 민주당 경선을 끝나고는
38%에서 한 41%, 2%이 정도 선을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서 ARS 조사의 경우에는 44, 5%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38에서 41, 뭐 이 사이로 오고 갔는데 등락이 거의 없이 그 5월 2일 조사